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회화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도자기로 시작을 해서 초기, 중기를 넘어서 후기, 그리고 이제 말기로 왔습니다. 초기, 중기를 지나서 조선 회화가 계속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후기에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진경산수화 그리고 풍속화 와 같은 우리만의 새로운 화풍, 한국적인 화풍을 만들어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는 방향을 보였다면 말기에는 조금 정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 중, 후, 말에서 우리 한국화가 계속 발전하다가 뭔가 정체되는 때가 바로 말기예요. 이런 큰 한국 미술사적 흐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하면서 발전했다기보다는 말기에는 유명한 화가들 김정희, 장승업과 같은 대표적인 화가가 있긴 하지만 이 시대적으로 말기가 전체적으로 화가들이 회화가 발전한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우리가 이건 한국미술사에서도 한국사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겠지만 대외 열강의 위협이 있고 세도 정치가 있고 쇄국 정책이 있고 개화파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처럼 말기라는 시대 자체가 아까 그림이 발전을 하지 않았던 것은 말기라는 시대 자체와 같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협이 시작되고 세도 정치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발전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우리만의 독보적인 문화가 발전을 하다가 이제 다시 말기에 와서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같이 봐두시고요. 말기에는 그림의 특징이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특징이 많이 있는 이유는 이 말기에 그림이 굉장히 발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을 한 것처럼 쇠퇴했다는 얘기가 여러모로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후기부터 경제는 발전을 했으니까 중의인 출신 화가가 증가를 했고요. 터와 감상층이 증가를 했고요. 서양화법이 민화, 이런 중인 출신이나 화원 화가들에게서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건 미술사적으로 늘어났다거나 창조적인 한국 미술사가 발전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반면에 지금 그림이 남종화 그리고 중국 지향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이제 한국화 스타일을 찾아가는 진경산수와 같은 우리만의 풍경을 찾아냈다면 이제 이런 것이 퇴보하고 마찬가지로 후기에 발전하던 진경산수와 풍속화마저 퇴보를 하는 양상을 띱니다. 뿐만 아니라 김홍도와 같이 후기에 가장 뛰어났던 화가들의 그림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는 어디서도 마찬가지냐면 그 뛰어난 화가가 있고 나면 너무 그 사람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화가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 미술사를 배울 때 배웠겠지만 서양에서도 누가 있었겠어요? 미켈란젤로, 3대 화가 얘기를 하죠.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3대 화가가 등장한 뒤로 이 매너리즘이라는 화풍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매너리즘이 꼭 서양 미술사에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서양 미술사 이후로 정체되었다. 그리고 이전 것을 다 답습하다가 왜곡되고 퇴화된 형식을 매너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가도 나중에 자기 그림을 너무 많이 복제를 해. 그런 경우에도 매너리즘에 빠졌다. 더 이상 뭔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게 나오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저 미술사적으로도 연결을 해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답습하는 화가들만 있었냐 하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좀 이런 화가들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승업 그리고 장승업뿐만 아니라
이따 보면 알겠지만 남계우, 홍세섭, 김수철 같은 새로운 화풍, 자신만의 화풍을 개척하는 화가들이 등장을 한 시기가 말기입니다. 그래서 후기 못지않게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을 하지만 후기처럼 나라의 지원, 나라의 지향하는 가치에 맞춰서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약간 사대적인 중국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되 그래도 이런저런 기법들이나 서화 감상층이 증가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들이 시작된 시기가 말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기에 볼 화가들이 이렇게 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외우라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보다가 나는 이 매화 초록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럼 이게 누구 작품인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면 적어도 말기에 김정희와 장승업이라는 두 명의 화가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한국화 전공을 한다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장승업 정도는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 화가들의 작품을 다 살펴보지 않을 거고, 오늘은 바로 김정희, 조희룡, 전기 이 세 명의 작가를 위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한 시대를 둘로 나눌 때 보통 특징이 다 다르죠. 이 김정희, 장승업, 조희룡 이렇게 두 팀을 양쪽으로 나눴을 때 이 각각의 특징은 김정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남종화, 남종풍의 중국 지향적인 사대부 출신의 이런 걸 단어를 좀 써주면 좋겠네요. 이거는 김정희의 특징이 김정희 옆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높은지,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이 그림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딱 문인스러운 단어죠. 문인들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형사보다는 사의, 내적인 의미와 기운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런 지금 김정희의 작품, 김정희 그리고 조희룡, 전기 이런 남종화풍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작품은 김정희의 작품인데 세안도라는 작품이에요. 세안도. 이거는 김정희가 관직을 하다가 제주도로 귀양살이를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귀양살이를 가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등지는 거죠. 한때 잘 나갈 때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명하고 워낙 이 추사체를 가지고도 유명했던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귀양살이를 하니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신을 챙기지 않는데 딱 한 명 한 제자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책을 보내주고 이 사제간의 의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려서 선물을 했다는 것인데 이 소나무랑 잣나무를 그린 이유가 뭐겠어요? 눈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해서 담아서 담례적인 의미에서 작품을 전달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희의 그림에서 가장 문인다운 문인 사대부 다운 작품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굉장히 함축적이죠. 이런 배경도 전혀 없고요. 배경을 그리지도 않고요. 배경은 생략하고 그리고 이 집조차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죠. 기와를 하나하나 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갈필 메마른 갈필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이런 절제된 감정이나 메마른 지금 시절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기품 있고 형식적으로 아름답게 하거나 꾸며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기품 있고 고고한 이런 선비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하나의 집이 그려져 있는 풍경화임에도 불구하고 사군자와 같은 느낌이 나는 것은 아마 이런 간결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서예적인 표현이지요. 이렇게 선 위주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 이게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글이 같이 써 있어요. 이게 아마 편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화를 할 때 보통 시서화일체라고 하잖아요. 글과 그림과 글씨가 같이 다 일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장 더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김정희의 또 다른 작품, 이건 진짜 사군자 중 난을 그린 부장난도라는 작품입니다. 부장난도. 우리가 난 그림을 많이 봤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죠. 자, 이 낙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낙관을 찍는 건 우리는 자기 그림일 때 자기 그림에만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림을 봤다, 김정희의 그림을 나는 봤다 할 때 찍기도 하고, 내가 김정희의 그림을 소유했다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낙관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제 이 형식을 보았다면 지금 이 글씨 또 한번 볼게요. 글씨로도 워낙 유명했죠. 근데 어떤 형식의 자유로움이 보이지 않나요? 아까 같은 사람의 글씨여도 이거랑 지금 이거랑 굉장히 자유로운 필치로 글씨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난 또한 글씨의 필치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난 치는 것 또한 서예 예법에 준하게 글씨를 쓴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글씨를 쓰는 느낌으로 난을 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나 철선묘가 사용되기보다는 각진,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난에서는 이렇게 각진 묘사들, 그리고 아까 세안도랑은 달리 윤필도 있지만 이 와중에도 갈필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마찬가지로 아까 세안도를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선비의 이런 자세나 자신의 기계와 정신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장난도입니다. 계속 선생님이 이 두 작품을 설명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잠깐 정지가 되었죠. 문인화가, 이것이 김정희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뭐랑 대비가 되는 것이냐면 직업화가. 우리가 봤던 신윤복, 김홍도는 직업화가였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설명적이기도 했고, 그런데 김정희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자신의 문기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문자향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문자향. 아까 여기 있었죠. 문자향, 서건기가 드러나는 작품을 남긴 것이 바로 김정희이고, 김정희의 특징을 이 직업화가들의 작품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문자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과 독서를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인품을 여기다 담고자 한 것이 바로 문인들의 작품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림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자연히 이 책을 읽고 학식을 쌓은 사람이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인, 사상적인 것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조선시대예요.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이지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조희룡과 전기인데, 조희룡의 작품은 먼저 홍매도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화 하면은 약간 이런 구도일 것 같아요. 어떤 구도냐, 요런 구도. 여백이 많고 매화가 있고, 매화가 조금 흩날리기도 하지만 글씨가 한쪽에 있고, 이런 구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평범한 매화의 구도라면 굉장히 역동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희룡의 매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백에 조희룡이 발문을 쓸 때 이 여백을 굉장히 고려를 잘 하더라고요. 이런 발문 쓰는 위치를 미리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미리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발문을 놓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적절하게 여백을 활용하는 것이 조희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는 거의 용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엄청 힘차고, 이게 매화가 자칫 여성적인 그런 고운 표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강하고 힘차게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정희와 약간 다른 점은 김정희는 사의적인 것, 이런 문장과 서광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그리고 간결했죠. 그런 반면에 지금 조희룡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을 하긴 해요. 자기가 이런 자신의 사의성을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이 홍매를 굉장히 열심히 표현을 하여 장식적인 표현도 같이 이루고 있죠. 그것에 또 그런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매화 서옥도입니다. 매화 서옥도, 매화 초옥도, 매화 서옥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비가 속세의 생활을 등지고 산속에 묻혀서 고고하게 자신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리는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 자체는 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구도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 매화 호분 찍어 놓은 거 보이나요?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교되는 점은 이것과 비교해서 기교적이고 강렬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섬세하기만 하냐, 장식적이고 꾸밈 위주의 그림이냐라고 볼 때 그러기는 어려운 것이, 이런 선을 보면 굉장히 서예적이고 거의 필법에 가까운 능숙한 묵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조희룡의 매화 서옥도입니다. 이거랑 비교해서 선생님이 바로 옆에 전기의 매화 초옥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작품은 심지어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조희룡의 작품보다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빨간색 그 중간중간에 사용을 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까 조희룡의 필치가 약간 서예적인 필치였다면 그래도 조금 더 단정한 필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조희룡의 영향을 받은 전기의 매화 초옥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제는 속세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선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비들의 삶이라기보다는 선비들이 지향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전기가 아까 전기 김정희, 조일용, 전기가 모두 남종화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조일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 매난 국축 중에 매화를 주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서예적인 필치를 사용을 하고 했다면 전기의 그림이 지금 매화초도에서 약간 더 단순화되고 장식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남종화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았나? 필치가 좀 약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계산 포무도를 보면은 오히려 조일용보다도 더 김정희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이 그렇죠. 갈필 위주의 표현도 그렇고요. 굉장히 함축적이고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글씨도 마찬가지로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의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처럼 문인 출신으로 자신의 정신성, 철학 이런 거 사이적인 것을 작품에다 담고자 했던 세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미술사를 할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는 공부하는 법, 필기하는 법 이런 것을 같이 좀 익혔으면 좋겠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히 우리가 한국 미술 전공으로서 미술사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 미술사 그 한국 전통대 미술사가 필요한 것이 한국 전통대, 그리고 서울대, 이대, 홍대 등등등 면접 보는 학교들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니,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국미술 전공으로서 동양화 전공으로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그리고 공부가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림만 그리고 살고 싶다라고 할 때 저는 작가로서도 미술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풍부한 작품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는 바로 권기수라는 작가예요. 우리가 그림이라고 하면 보통 나는 회화, 우리가 지금 조소 전공이 나눠져 있잖아요. 조각, 영상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이 작가는 한국화 작가예요. 권기수 작가는 한국화 전공을 하였는데 이런 틀에 얽매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 그래서 이걸 좀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한국화는 지켰다기보다는 잘 활용을 하신 거죠. 이 한국화 작품 중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잘 활용하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으로 무엇을 활용을 하였냐면 바로 이 캐릭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얘가 어떤 캐릭터냐면 동글이에요.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아트 펜시 이쪽으로도 많이 나와서 지금 보면 이거는 조각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크릴인지 철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건 입체 작품입니다. 입체 작품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적인 한국 채색화도 하셨고 한국화도 하셨고 이렇게 설치 작품도 하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러스트 작품과 이걸 가지고 굿즈도 많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이 없는 작가들보다는 당연히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미술사가. 그래서 되게 튼튼한 뿌리를 미술사로 갖춘 다음에 자신만의 작품을 이렇게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풍성함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는 진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라고 해도 되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접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어지는 것이니
미술사를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다양하게 나는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때 얘기했었죠. 저는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런 거라도 나의 취향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지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기 1차를 여기서 너무 시끄러우니 끝내도록 하고요. 내일 이 2차 좀 이색 화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 뒤에 이제 드로잉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